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시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말씀입니다. 네, 어젠 어린이날이었죠. 공원엔 나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손엔 부모님 손을, 또 다른 한 손엔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뛰어노는 이들은 일부에 불과했고 저마다 스마트폰 하나씩 붙잡고 화면 속 세상에 깊게 빠져있는 아이들. 특히 과거엔 부모님께 물어볼 질문들을 이젠 스마트폰 세상 속 인공지능 어플을 통해 물어보고 또 해결합니다. 물론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AI와 대화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되진 않을까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았던 세상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6일 수요일 AI 톡톡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수영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공휴일이었습니다. 어제 쉬는 날이었는데 네. 또 모처럼 연휴 어떻게 즐기셨나요? 저는 집에서 놀다가 저녁에 또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부모님께는 아직까지는 어린이날 준비 그렇죠. 없죠. 네, 저도 네. 뭐 비슷했는데요. 사실 이 어린이날, 어린이날이라는 이 행사가 어쨌든 어린이를 위한 거라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에게도 어린이날 추억, 어린이 시절의 추억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날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AI도 어쨌든 과거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끄집어 온다는 것에서 또 비롯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린이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네. 약간 좀 억지긴 네, 하지만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조금은 네. 어린이 이 AI에 대한 네.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시대지 않았나. 좋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네, 네. 되네요. 의미는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월 6일 어린이날 다음 날인 오늘 수요일 또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5월 6일 수요일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카카오가 플레이 MCP의 오픈 플로를 연동했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론 금감원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대응에 AI 모니터링을 도입했다. 네, 세 번째로는 미국 국방부가 7개 AI 업체와 기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다음으로는 이제 AI 출연자, 작가 요즘 많습니다. 근데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이들은 수상을 못한다고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AI 출판물이 급증했다. 이에 전자책 납본이 1만 건 넘게 반려가 됐다는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다양한 정보를 자신만의 데이터로 축적하는 작업은 필수인데요. 만약 저마다의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이게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 MCP입니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개방형 플랫폼 플레이 MCP에 오픈소스 AI 에이전트인 오픈클로가 연동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최수영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뭐 AI 에이전트, AI 비서라는 말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사용자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네. 이제 에이전트죠. 네, 그렇죠. 네. AI 에이전트인데 그런데 이 카카오가 운영하는 AI 플랫폼 플레이 MCP에 오픈클로라는 에이전트가 연동됐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용어가 복잡하고 네. 어려운데 이러한 이 카카오의 뭐 연동, 뭐 카카오가 발표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생활을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대로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나만의 맞춤형 AI 집사에게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함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먼저 용어부터 쉽게 풀자면 플레이 MCP는 AI 모델이 외부 도구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카카오의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연동된 오픈클로우는 이용자가 자기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쓰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고요. 기존에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대형 AI 모델만 주로 썼다면 이제는 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오픈클로에 카카오톡, 카카오맵, 멜론, 톡캘린더 같은 기능들을 마음대로 조립해서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또 외부 개발자들이 등록된 200여 개의 서비스를 말 한마디로 부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정말 똑똑한 비서가 우리 곁에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말은 거창한데 사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실용화, 대중화가 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생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만약 내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다라고 할 때는 매일 아침 9시마다 우리 아이 학교 급식 메뉴를 오전 9시로 카톡에 알려줘라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클로라는 에이전트가 이 플레이 MCP 도구함에 있는 학교 급식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쏴주는 거죠. 또 정보를 가져오고 나면 사용자가 카톡 채팅방으로 매일 아침 9시마다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내가 구인구직 정보를 찾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판교 주변의 5년차 서버 개발자 채용 공고를 하루에 한 번씩 찾아서 보고해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주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지시만 하면 에이전트가 플레이 MCP에 등록된 다양한 외부 도구들을 자동으로 실행하면서 반복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동이 그렇다면 플레이 MCP에 내 정보를 좀 입력을 해놔서 네. 내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비서 역할을 수행해 준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사실 내 정보, 단순히 카카오에만 내 정보가 있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컴퓨터에도 있을 거고 내 브라우저에도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나의 이 일반적인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이 카카오에 연동이 돼야 할 텐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번에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연동의 단순화입니다. 과정이 정말 간단한데요. 플레이 MCP 도구함에서 오픈클로와 연결 버튼을 누르고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연결 프롬프트 생성 버튼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오픈클로 채팅창에 붙여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픈클로가 알아서 연결 과정을 마무리해주는 거죠.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도 마치 메신저에서 대화하듯 쉽게 나만의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에이전트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한 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서비스인데 늘 이런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내 개인정보인데 이 네. 내 개인정보를 이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런 보안 걱정 되는데 해킹이라든지 정보 노출의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카카오도 이 보안 노출을 신경을 쓰면서 원타임 토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연동을 인증할 때 쓰는 토큰, 즉 암호가 딱 10분 동안만 유효하도록 설계한 건데요. 덕분에 인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금방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보안성만큼이나 해지의 자유도 보장했습니다. 만약 더 이상 서비스를 연결하고 싶지 않다면 플레이 MCP의 설정 메뉴에서 즉시 연결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할 때만 안전하게 도구를 빌려주고 또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서비스면은 일방적으로는 네. 이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해놨으면은 이걸 우리만의 서비스로 구축해야지. 네. 이게 나만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카카오가 외부 AI 기업과 컨택을 해서 같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외부 AI 에이전트에게 자신들의 도구를 개방하는 이유가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MCP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과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네, 일맥상통하는데요. 결국 AI 생태계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모든 AI 서비스를 직접 다 만들기보다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든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이 카카오의 도구들을 가져다가 쓰게 만드는 거죠.
유용화 카카오 성과 리더는 개발자들이 만든 서버를 다양한 AI 서비스와 연결해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개방성이 바로 플레이 MCP의 지향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단순한 메신저의 회사를 넘어서 AI 모델과 또 현실 세계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거대한 허브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오픈클로 연동은 그 개방형 생태계를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에이전트 요즘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업들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또 네. 내놓고 있는데 카카오도 그러면은 현재 이 열풍에 또 힘입어서 네, 같이. 자신의 플레이 MCP 이 플랫폼을 외부 AI 에이전트와 이제 협업을 한 채 내놓는다. 뭐 이런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AI 관련된 소식을 또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플레이 MCP를 통한 외부 AI 에이전트를 출시를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카카오의 이런 AI를 향한 좀 방대한 도전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며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시장 정말 보안 철저해야 하고 또 잘못된 움직임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잡아야 하는 게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AI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포착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러나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일이었기에 인력과 시간,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을 도입해 번거로운 작업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 사실 주식시장은 물론 이제 프리마켓이 있긴 하지만 네.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상자산은 뭐 정해진 시간 따로 없고 없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뭐 변동성도 크고 이 시간도 뭐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감시 체계가 조금 감시하기 좀 힘들었다. 정말 품이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AI를 도입해서 이 감시망 촘촘하게 짜겠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네, 말 그대로 이 지능형 CCTV를 전방위로 설치해서 범죄의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조사는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또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지갑 간의 이동까지 조사해야 해서 조사원들이 며칠 밤을 새워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감원이 실시간 감시 종합 현황판을 돌립니다. 가격이나 거래량은 물론이고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특히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는 경주마나 특정 거래소에 가두고 시세를 조종하는 이 가두리 같은 수법들을 포착하는 전용 기능도 올해 상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AI가 범죄가 의심되는 좀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그런 정황을 포착해서 네. 이제 잡는다. 네. 나쁜 놈들 잡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실제 조사 현장에서 이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뭐 당연히 AI를 통해서 불법 거래를 잡는다. 말은 쉽습니다만 네. AI가 어떻게 작용하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유독 비슷하게 행동하는 이 수상한 계정들을 AI가 자동으로 그룹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사원들이 수만 개의 계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또 주문 매체를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짝을 맞춰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AI 시스템은 주문 시점이나 접속 매체 등을 정밀하게 비교해서 마치 한 명이 조종하는 듯한 그런 계정들을 하나의 혐의 그룹으로 딱 식별해냅니다. 실제로 최근 성능 검증을 해보니까 과거 실제 시세 조종 사건에 연루됐던 계정들을 AI가 귀신같이 잘 찾아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연결고리를 AI가 정말 순식간에 찾아내서 조사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숫자 분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계 만국의 이제 세계 공용으로 네. 숫자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포착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말로 돼 있는 텍스트, 그러니까 뭐 영어 텍스트도 물론이지만 특히 우리말 텍스트는 아무래도 좀 많은 학습량이 또 필요한 작업이었는데
텍스트 분석까지 AI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사관, 이 금융감독원의 조사관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특급 조수가 생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입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조사 문서를 초안 단계에서 작성해 주는 건 기본이고요. 온라인상에서 흩어진 자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지갑과 계좌는 반드시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추적해야 한다라고 다음 수사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숫자 데이터 뒤에 숨겨진 복잡한 관계망과 자금의 출처까지 AI가 훑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교한 조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몰랐다거나 우연이다라는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감원이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AI 시스템 고도화에 공을 들이는 그 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또 실제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AI를 활용했을 때 좋아지는 점이 없으면 사실 AI를 활용할 의미가 없을 텐데 네.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활용을 하는 거겠죠. 네, 일단 어떤 변칙 수법도 우리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지금 시장에 던지는 겁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가 정말 많았고 또 감시가 소홀하다는 걱정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늘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고도화를 통해 작전 세력의 활동을 심리적으로 일단 위축시키고 그리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사가 빨라지고 정확해지면 결국 범죄 수익 환수도 쉬워질 거고요. 또 이는 선량한 투자자들,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코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지 같은 불안감을 AI가 한 번에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불법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네. 이 가상자산의 거래를 하는 분들도 조금 머뭇머뭇거리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 경찰서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네. 그 나머지 시간, 밤 시간에 이제 그 안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횡행할 텐데 네. 근데 만약에 이 파출소가 24시간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제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은 금융시장에서의 이 범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이러한 AI 감시 체계가 현재는 가상자산을 시작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금융 분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시스템이 일종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가상자산 분야에서 검증된 AI 적출 기술이나 혹은 텍스트 분석 노하우는 향후 주식시장의 복잡한 시세 조종이나 또 날로 교묘해지는 그런 보이스피싱 탐지 같은 다른 금융조사에도 바로 응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감원의 눈이 이 인공지능 AI와 결합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감원이 AI를 활용해서 가상자산 이 거래에 불법적인 거래를 막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활용이 단순히 가상자산 활용을 넘어서 우리 전체 금융업에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기원하면서 저희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 국방부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7개 AI 업체와 기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엔트로픽이 제외됐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최근에 엔트로픽과 미국 국방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삐그덕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세히 어떤 얘기가 담겨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과 미국 국방부의 갈등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자사의 AI 기술이 미국의 방산 기술로 활용될 수 없음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미 국방부는 엔트로픽을 제외한 7개 AI 업체와 기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아나운서. 미 국방부가 새로운 AI 동맹군을 결성했습니다. 네. 명단을 보니까 사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양한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아는 AI 기업들이 있는데 AI 기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두권을 형성하는 엔트로픽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파트너십, 엔트로픽이 그냥
나머지 업체들의 그 기술이 뒤져서가 아니라 네. 뭐 이런 엔트로픽이 빠졌다는 것은 국방부가 엔트로픽에 날리는 날선 경고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엔트로픽 너네 우리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를 시사한 겁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스페이스X와 오픈 AI를 포함한 7개 기업과 기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 기업들의 첨단 AI 기술을 미국의 기밀 네트워크에 직접 이식해서 미국을 AI 우선 전투부대로 탈바꿈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엔트로픽만 배제가 됐는데요. 엔트로픽은 그동안 우리 AI 모델인 클로드를 감시용이나 살상 무기에는 절대 쓰지 말라라고 국방부와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엔트로픽을 배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엔트로픽만큼 그렇게 AI 활용도가 높은 그런 네. 시스템이 없는데 네. 엔트로픽이 먼저 선제적으로 너희 쓰지 마 맞아요. 라고 해버린 상황이라서 사실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엔트로픽 참 눈에 가시면서도 얘를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이 아쉬움도 남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 아닌 공생관계인 것 같은데 군사기밀 시스템에서 엔트로픽 영향력이 사실 워낙 컸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 기밀 시스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AI가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유일했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체 하나에 지금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7개 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 업체 종속을 막겠다라고 엔트로픽에 대놓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엔트로픽 너희들이 아니어도 지금 줄 서 있는 업체들 많다라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이번에 협약한 기업들은 국방부가 자사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 즉 전투용으로 쓰는 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즉 엔트로픽을 향한 지금 7개 기업들과 국방부의 고립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네. 엔트로픽 CEO를 향해서 이념적 미치광이다라고 네. 또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감정의 골 정말 깊어갑니다. 사실 네. 그냥 단순히 이 기업과 기업의 가치가 안 맞아가지고 뭐 기업과 정부기관의 가치가 안 맞아가지고 삐그덕대는 거면 모르겠는데 일개 이제 그 일부 부서의 장관이 상대 CEO를 향해서 이념적 미치광이다. 네. 이 크레이지 보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엔트로픽 역시 기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애증 관계로 봐도 솔직히 무방한 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엔트로픽을 아예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버렸고 6개월 안에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라고 시한부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최근 내놓은 새 모델 미토스 때문인데요. 이 모델이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국방부조차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이건 꼭 써야 한다라고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 CEO가 최근 백악관 실세들을 만나서 면담을 가졌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만남이었다고 언급하면서 화해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하나의 비유가 생각나는데 학창 시절에 네. 꼭 맛있는 음식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사탕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사탕이고 네. 다들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평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를 꼭 집어서 나 너 사탕 안 줄 거야 해버리면은 기분이 상하면서도 맞아요. 이 먹고 친구의 사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친구를 공격하게 돼 있잖아요. 좋은 그러면서 비유네요. 네. 공격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탕을 하나 먹어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네. 상황들이 몇 번씩 있었는데 뭐 제 얘기는 아니더라도 제 맞는 것 주변에서.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기술력이 좋으니까 미국 국방부도 이 엔트로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엔트로픽이 그래 그럼 너 하나 내 사탕 먹어봐라 하면서 이 고집을 꺾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이 엔트로픽의 항복을 받아내는 결정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무기용으로 쓰게 해주는데 엔트로픽만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엔트로픽 너네 도태될 거다라는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국방부는 엔트로픽에게 유예기간 6개월을 줬습니다. 이건 사실상 그 6개월 안에 입장을 철회하고 돌아오라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엔트로픽이 자신들의 윤리 강령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국방 예산과 또 정부 시장을 위해 타협할 것인지 향후 6개월이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과거에 이제 핵폭탄을 개발하던 시절에 네. 이제 핵 기술을 개발하던 과학자와 정부, 그러니까 국가 안보 사항을 중시했었던 이 정부, 군 당국의 좀 충돌, 이념적 충돌과 뭐 실질적인 뭐 실이익을 네. 추구하는 뭐 그런 충돌, 뭐 그런 상황이 또 비슷하게 생각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글로벌 AI 업계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AI 기업들에게 중립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세운 윤리 원칙이 국가의 안보 논리 앞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된 건데요. 앞으로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말씀하신 이 핵무기 비유처럼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정부는 통제하려 할 거고 또 기업은 자율성을 지키려 할 건데요. 이번 미 국방부와 엔트로픽의 전쟁은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와 국가 권력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념적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AI 기업인 엔트로픽의 갈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 엔트로픽이 이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6개월 안에 미국 국방부와 엔트로픽의 어떻게 보면 서로가 공격하는 그런 지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네. 또 화해 지점이 나올 수 있을 그렇죠. 거고 6개월 안에는 분명 또 어떠한 또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AI를 활용한 국방 기술 증진에 엔트로픽이 현재는 배제된 상황이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세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AI 관련된 뭐 AI 출연자, AI 극본 많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인 미국의 시상식이죠. 미국 아카데미상이 AI 출연자와 AI 작가는 수상을 못한다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AI를 활용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화 시상식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측이 AI로 만든 출연자와 각본은 수상 자격이 없다고 명문화했는데요. 다만 아카데미는 영화 제작 전면에서 AI 활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용 최수용 아나운서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년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내년 제99회 100년의 한 해, 이제 100회 한 해 앞둔. 네, 미치지 못한 99회 시상식을 앞두고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뭐 가장 눈에 띈 것은 이 부분이었는데 AI 관련된 내용이 명문화됐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만든 캐릭터나 각본은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네. 선언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이 담긴 창작물에만 오스카의 자격을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공개한 새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AI 캐릭터와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작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연기 부문은 본인의 동의 아래 인간이 직접 연기한 역할이어야만 하고요. 또 각본 역시 오직 인간이 저술한 시나리오만 심사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조건이 명문화된 건데 최근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가상 인간이나 또 AI 영상이 실사와 구분이 안 될 정도까지 오다 보니 영화 현장의 배우와 또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뭐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안 쓰는 산업 분야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뭐 AI를 활용해서 뭐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네. 대본을 만든다거나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것이고 사실 뭐 그냥 단순히 AI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돌아가신 배우분들을 뭐 복원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현재 뭐 고령의 배우를 젊게 만든다던가 네. 아니면 거꾸로 현재 뭐 청년인 배우를 좀 나이 들게 만들어 보이거나 네. 뭐 이런 것도 AI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뭐 어디까지가 금지되고 어디까지가 뭐 AI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아카데미는 도구로서의 AI는 인정하되 주체로서의 AI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카데미는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생성 AI와 또 디지털 도구 자체가 후보 지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즉,
배경을 만들거나 특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AI는 괜찮지만 그 캐릭터가 주연상을 받거나 AI가 쓴 대본이 각본상을 받게 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는 거죠. 리넷 하웰 테일러 아카데미 회장은 창작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만약 나중에 이거 AI가 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아카데미가 직접 제작사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그런 권리까지 갖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뭐 AI에 대한 방어벽을 세웠다. 뭐 그런 소식이었는데 네. 이번 개정안 약간 이제 AI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영화제 관련 소식 조금 접해보면은 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 영화계에도 반길 만한 좀 기쁜 소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위상이 세계 6대 영화제 수준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아카데미는 국제장편 영화산 부문 규정을 개정하면서 각국의 공식위원회가 추천하지 않은 작품이라도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가 지정한 그 주요 국제영화제 명단에 칸, 베네치아, 베를린, 선댄스, 토론토와 함께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산이 유일한데요. 이제 한국 영화가 영진이의 공식 출품작으로 뽑히지는 못했더라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면 독자적으로 오스카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소식인데요. 사실 뭐 칸과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불리는 그런 네. 세계적인 권위 있는 영화제. 뭐 기존에 뭐 여기 썬댄스, 토론토까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기 이제 당당히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산국제영화제에 좀 권위가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인데 아카데미가 그렇다면 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이 단순히 뭐 높아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축제 활성화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예술의 자유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좀 훌륭한 영화가 자국위원회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매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칸 영화제 수상작인 이란 감독의 영화도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프랑스 영화로 이름을 올리고 출품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카데미는 이런 영화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산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의 안목을 빌리기로 한 겁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아시아 영화가 오스카로 향하는 또 가장 확실한 등용문이 된 셈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니스나 네. 뭐 칸 이런 베를린 뭐 유럽 지역이고 뭐 나머지 지역들도 뭐 토론토 아메리카 지역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은 없었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에 있는 약간 탄압을 받는다고 의심이 되는 그런 국가들의 좀 영화 출품을 할 때 단순히 그 국가에서 출품이 어렵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좀 등용문을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AI 규정부터 국제영화제 기준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이번 아카데미의 규정 개정이 향후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런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예술의 주권을 인간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감정과 서사,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도 피어나는 창작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게 바로 오스카의 결론입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가 포함된 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영화의 힘이 이제는 정말 글로벌 표준이 됐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026년 오스카를 향한 여정은 이제 AI라는 차가운 기술 대신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또 부산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향해서 더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AI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AI뿐만 아니라 국제 영화제 관련해서도 좀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러한 속에서 영화계 역시 AI에 대한 변화를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기사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 AI 출판물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AI 출판물이 급증해서 전자책 납본은 또 10,000건 넘게 반려가 됐다. AI 출판물이 급증해서 긍정적인 소식인 줄 알았는데 좀 부정적인 AI 출판물의 좀 부작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오늘의 마지막 기사 만나러 출발해 보시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출판물이 급증하는 상황 속 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인데요. 질 낮은 AI 출판물에 최근 2년간 납본을 반려한 전자책만 10,0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AI 남용이 행정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살펴보시죠. 네, 최근 AI를 활용해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세상인데 이게 국가 도서관 시스템에 또 좀 골칫거리로 작용된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한마디로 AI 딸깍 도서들이 국가 예산을 노리고 도서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납본이라는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책을 새로 내면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책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중 한 권에 대해 정가대로 돈을 쳐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최근 AI로 대충 만든 전자책들을 수천 권씩 등록하고 이 보상금을 챙기려는 사례가 급증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반려된 전자책만 무려 11,651건에 달합니다. 이 국가지식 저장소가 AI가 양산한 데이터 쓰레기로 지금 뒤덮일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네, 근데 반려된 사유 보면 공개 자료 단순 편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AI가 어떻게 책을 만들길래 도서관에서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네, 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또 기존의 데이터를 AI로 대충 짜깁기해서 책이라는 형태만 갖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AI에게 요약하라고 시킨 뒤 제목만 바꿔서 전자책으로 펴내는 식이죠. 국립중앙도서관 분석에 따르면 이런 단순 편집 사례가 4,1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내용도 부실하고 이미 세상에 다 있는 정보인데 보상금을 받기 위해 신간인 척 접수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똑같은 자료만 이름을 바꿔서 중복 신청을 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책의 규격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행정 인력이 이런 도서들을 걸러내느라 정작 중요한 지식 정보를 관리할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상금 문제 정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에는 네. 이 전자책 보상금이 1,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네. 작년에는 이게 무려 2억까지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맞아요. AI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재정적 부담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사람이 쓰는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죠.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권의 책을 찍어내는 것도 AI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들이 낸 책을 모두 국가가 사줘야 한다면 공공 예산 낭비는 정말 불보듯이 뻔한 일일 겁니다. 실제로 박조 국립중앙도서관 부장은 현행 제도가 AI로 대량 제작된 출판물에 대해서도 보상과 보존 의무를 지고 있어서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국가 지식 자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정당하게 책을 쓰는 진짜 저술가들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보증금을 노리고 보상금을 노리고 AI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도서관 측에서는 또 무상납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보존용은 공짜로 내고 진짜 이용자가 볼 책만 돈 주고 사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한 권 값을 보장해 주지만 앞으로는 전자책 같은 온라인 자료는 무상으로 납본받아서 보존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이 말 그대로 딸깍 도서들을 양산하던 사람들이 굳이 납본할 이유도 사라지겠죠. 대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서비스할 좋은 책들은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구매해서 실력 있는 출판사와 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돈을 노린 가짜 작가는 걸러내고 이 진짜 창작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는 책의 개념은 단순히 다양한 종이들이 엮여 있으면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AI 시대에서는 좀 책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기술의 발전이 창작의 장벽을 낮춘 건 좋은 일이지만 지식의 권위는 지켜내야 한다라는 과제를 또 던졌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앞서 AI 각본을 거부했듯이 국가도서관 시스템도 AI가 만든 단순 결과물과 또 인간의 고뇌가 담긴 저작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책의 형태를 갖췄느냐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또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건강하게 수용하고 우리 지식 체계를 보호할 것인지가 지금 이 도서관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가 찍어낸 책들이 국가 예산을 좀 축내고 지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상납본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물론 AI를 활용한 출판에 있어서는 뭐 막는다, 뭐 법적으로 막는다는 안 되겠지만 진짜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한 이런 시대 속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또 AI 납품하는 그런 도서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5가지 뉴스 전해드렸고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게임 리니지를 통해서 넥슨과 넷마블과 함께 게임업계 3M 구도를 형성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NC인데요. 다만 게임업계의 부진 속에서 2024년엔 처음으로 상장 이후로 연간 적자를 기록한 NC. 이에 NC는 AI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이 적자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의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해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설적인 명작 게임을 만든 회사로만 알고 있던 곳이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국가대표급 인공지능 강자로 조용히 아주 비밀리에 성장해 왔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화려한 게임 산업의 이면에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묵묵히 칼을 갈아온 그들의 행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가장 최근 자료에서 발견한 엄청난 숫자 하나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딱 2분입니다. 네,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죠. 신작 게임 아이언2의 사전 캐릭터 선점 이벤트 서버가 열리자마자 완전히 꽉 차버리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2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니까 회사 측에서 그날 바로 34개나 되는 서버를 긴급하게 추가로 열었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 추가 서버들마저 20분도 안 돼서 싹 다 마감돼 버렸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거대한 흥행 돌풍, 이 폭발적인 사람들의 발길을 감당하고 움직이게 하는 진짜 엔진은 뭘까요? 단순히 옛날의 영광이나 유명한 이름값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요, 이 엄청난 성공과 가능성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숨은 공신은 바로 그들이 직접 밑바닥부터 짜올린 강력한 AI 엔진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랑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진짜 현실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리니지나 아이온 만든 게임 회사 이 정도로만 박혀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최근에 독립한 자회사 NCI를 보면요. 네이버나 SKT 같은 쟁쟁한 곳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의 AI 모델을 이끄는 국가대표 AI 탑5 팀으로 당당히 선정됐습니다. 심지어 200명 정도 되는 직원 중에 무려 160명 이상이 석사 박사급 R&D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최고 수준의 거대한 AI 두뇌 집단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갑자기 이런 엄청난 변신을 했냐고요?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14년간의 끈질긴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무려 스마트폰이 막 대중화되던 2011년에 이미 AI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요. 2015년에는 생성형 AI의 핵심인 자연어 처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마침내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인 바르코를 세상에 딱 내놓은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대충 포장만 바꾼 게 아니라 데이터 수집부터 아키텍처 설계까지 맨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직접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뚝심이죠. 근데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게임 회사가 왜 굳이 10년도 넘는 예전부터 AI에 이렇게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을까요? 그 무거운 이유가 바로 이 두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대작 게임,
트리플 A급 게임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평균적으로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과 1,000억 원 이상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깨집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갈려 들어가는 산업인 거예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숨막히는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어떻게든 부수고 효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들이 찾은 가장 절실하고 완벽한 해결책이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게임 속 세상은 현실의 물리법칙부터 화려한 그래픽, 웅장한 음악,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스토리까지 이 모든 걸 컴퓨터 안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소리를 동시에 다루는 똑똑한 멀티모달 AI를 훈련시키기에는 여기만큼 혹독하면서도 완벽한 스파르타식 훈련장이 세상에 또 없는 겁니다. 그 치열하고 혹독한 훈련 끝에 탄생한 결정체가 바로 바르코 브랜드입니다. AI를 통해 당신만의 독창성을 실현하라 라는 아주 멋진 뜻을 품고 있죠. 제가 여기서 텐션을 좀 올려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최초로 100% 독자 개발한 AI 언어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게임 캐릭터가 말 좀 잘하게 만드는 챗봇 수준이 아니에요. 기업이나 개인이 입맛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아주 거대하고 독립적인 AI 생태계 자체를 떡하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강력한 도구들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창작자들의 든든한 무기, 바르코 스튜디오 라인업입니다. 바르코 아트는 마우스 클릭 몇 번만 까딱하면 전문가 뺨치는 캐릭터 이상 이미지를 척척 뽑아내고요. 바르코 텍스트는 그 복잡한 세계관의 퀘스트 시나리오들을 알아서 싹 관리해줍니다. 또 바르코 오디오로 여러 나라 언어의 음성 연기를 만들고, 바르코 휴먼을 쓰면 캐릭터가 대사할 때 입모양이나 표정 움직이는 것까지 100% 자동화해버려요. 아까 제가 게임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문자 그대로 획기적으로 깎아내려주는 마법 같은 도구들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이미 세계 무대에서 확실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르코 모델은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에 공식적으로 당당히 입점했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랑도 꽉 손을 잡고 모델 성능을 더 끌어올리면서 대규모 생산성 향상 플랫폼을 짓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재밌는 반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동안 뼈 빠지게 쌓아올린 AI 능력이 이제는 모니터 속 가상세계를 뚫고 나와서 현실의 산업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패션 브랜드 F&F 아시죠? 거기는 이미 바르코 아트를 돈 주고 사서 실제 옷 디자인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놀랍고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있는 금융권과의 만남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랑 손을 잡고 우리가 직접 발로 찾아가는 오프라인 은행 환경을 AI로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아니, 게임 회사가 은행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그 과정을 살짝 들여다볼게요. 그동안 게임 속 세상을 설계하던 그 노하우를 살려서 진짜 현실의 은행을 통째로 데이터화 해버립니다. 고객들이 어디로 걸어다니는지, 대기표 뽑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싹 다 분석한 다음에 이른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컴퓨터 안에 가상의 은행 지점을 똑같이 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창고랑 키오스크 배치를 수천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그렇게 찾아낸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피지컬 AI 기술을 통해서 진짜 현실 은행 공간에 딱 적용하는 겁니다. 게임 속에서 마법성 짓고 몬스터 배치하던 AI가 이젠 우리 동네 은행 공간을 직접 재설계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실력과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 엄청난 타이틀까지 하나 거머쥐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주도하는 100억 원짜리 초대형 과제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에 단독 주관 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똘똘한 연구 부서를 가진 한 기업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력한 KAI 모델을 완성하고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데 앞장서는 핵심 사령탑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엄청난 AI의 발전 속도를 쭉 보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럼 다 AI가 알아서 척척 해내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오늘 심층 분석의 마무리는 김택진 대표의 이 묵직한 한마디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모든 게 기계로 휙휙 자동화되더라도요. 결국 그 압도적인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쓸지 결정하는 건 오로지 우리 인간의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AI라는 최고급 붓을 손에 쥐었지만 도화지에 어떤 시대의 그림을 그릴지는 결국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끝없는 가상세계를 뚝딱 쥐어 올리고 심지어 우리가 숨쉬고 걸어다니는 현실의 공간까지 실시간으로 최적화해버리는 시대. 네,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고유한 통찰력은 이 폭발적인 AI 엔진에 불을 붙여 다음번엔 세상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내서 큰 그림을 펼쳐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식과 통찰을 향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내 AI 기업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증권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RFHIC의 리포트입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심층 분석 자료는요. 바로 통신장비 시장의 숨은 진주 RFH의 부인할 수 없는 성장 잠재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출렁인다고 흔들리실 분들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를 찾아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하나증권의 최신 리서치 자료를 아주 낱낱이 그리고 재무 있게 해부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왜 지금 당장 글로벌 통실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아야만 하는지 그 확실한 논리적 근거들을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5만 원. 일단 이 강력한 숫자부터 머리에 꾹 넣고 시작하시죠. 바로 하나증권이 아주 확고하게 제시한 RFIC의 강력 매수 목표 주가입니다. 최근 단기적인 시장 조정이나 주가 흐름 때문에 이거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단기 조정은 그저 절호의 매수 기회일 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렇게 대담한 평가를 내린 걸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강력한 성장 동력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라가 볼 5가지 핵심 아젠다입니다. 강력 매수 사유부터 1분기 실적의 의미, 연도별 성장 동력, 곧 닥칠 부품 공급 부족 사태, 그리고 현재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1. 강력 매수 추천 사유입니다. 이 확신에 찬 투자 아이디어의 뼈대가 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보고서 각부분 5가지 핵심 모멘텀인데요. 1분기 호실적을 시작으로 26년과 27년을 이끌 방산과 통신 섹터의 연쇄 성장, 27년에 예상되는 찐 핵심 부품 쇼티지, 그리고 여전히 너무 싼 밸류에이션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장 눈여겨봐야 할 촉매제는 바로 5번입니다. 당장 6월에 미국 주파수 경매랑 국내 AI-랜 장비 입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효율을 극대화한 차세대 장비 입찰, 이게 당장 코앞이라는 거죠. 이 긴박한 이벤트들이 국내 무선통신 장비 주가를 확 끌어올릴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두 번째 섹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5만 원이라는 자신감, 그 단단한 기반이 되는 1분기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압도적인 성장폭 한번 보세요. 확 뛰었죠?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431억 원, 전년 대비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통신장비 쪽에서 단일 분기에 이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건 솔직히 흔치 않거든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영업이익이에요. 전년 대비 무려 108%나 점프해서 77억 원을 찍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익 성장, 이건 회사가 돈 버는 체질 자체가 아예 한 단계 레벨업 됐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퀀텀 점프를 보여준 거죠. 보고서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실적이었다. 원래 시장 눈높이가 워낙 높게 잡혀 있어서 기술적으로 서프라이즈 기준을 살짝 비껴갔을 뿐이라는 건데요. 그럼 왜 이게 그토록 훌륭한 걸까요? 이번 1분기 성적표가 2026년 내내 이어질 높은 실적 성장에 대한 시장의 남은 의심을 아주 깔끔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얘네 진짜 계속 우상향 하겠네 라는 확신을 심어준 아주 강력한 청신호인 셈이죠. 이어서 세 번째 섹션, 2026년 방산, 2027년 통신입니다. 이런 호실적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쭉쭉 이어질지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사업 부문 간의 바통 터치가 기가 막힙니다. 2026년까지는 방산 쪽 글로벌 큰손이죠. 레이시온과 자회사인 RF 머티리얼즈가 전체 실적을 확 끌어줍니다.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27년에는 삼성전자랑 에릭슨을 앞세워서 본업인 통신부문 실적이 그야말로 빵 터질 전망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2028년 진정한 5G 단독 모드에서 6G로 넘어가는 장기 사이클의 정점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으로 국내 통신 시장만으로 그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해?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메인 타겟은 미국 통신 시장입니다. 여긴 국내보다 무려 10배나 큰 스케일 자체가 다른 곳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중국 장비 제재입니다. 화웨이 같은 중국 장비가 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아예 쫓겨나면서 생긴 엄청난 공백, 상상이 되시나요? RFHIC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네 번째 섹션, 다가오는 부품 공급 부족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2027년 실적 폭발을 기정사실화 만드는 시장을 뒤흔들 공급과 수요의 역학관계를 살펴볼게요. 시장 판도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 4단계 연쇄 반응을 꼭 보셔야 합니다. 1단계, 경쟁사인 글로벌 통신칩 공룡 NXP가 통신 쪽에서 발을 빼고 마진 좋은 자동차 쪽으로 가버립니다. 막강한 공급자가 사라진 거죠. 2단계,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중국 규제 때문에 공급망은 더 꽉 조여집니다. 근데 3단계, 수요는 5G SA 투자랑 4GHz 대역 상용화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자, 결론인 4단계.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넘친다? 결국 2027년에 RFIC가 만드는 핵심 부품, 간티얼 쪽으로 전 세계 수급이 미친 듯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RFIC가 이 바닥 주도권을 완전히 꽉 쥐게 되는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통신장비 산업을 아시는 분들은 이 한 줄이 무슨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이 바닥 특성상 매출이 손익분기점, 즉 BEP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들어오는 돈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꽂히거든요. 이익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주문이 쏟아져서 BEP를 훌쩍 넘겨버리면 지금 좀 높아 보이는 시가총액 따위는 아주 가볍고 당연하게 정당화될 만큼 이익이 수직 상승할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섹션,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입니다. 실적 폭발에 독점적인 부품 공급까지 예약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 주주는 어떨까요?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 막대 그래프 솟구친 거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광통신 투자 늘어나고 중국 규제 수에 기대감 겹치면서 미국의 루멘텀이나 코이렌트 같은 통신 장비 업체들 PBR이 무려 20배에서 최대 7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완전 미쳤죠. 근데 그 옆에 맨 밑에 웅크리고 있는 RFHIC를 보세요. 회사의 진짜 가치나 과거 사이클 때 받았던 평가를 생각해보면 지금 RFHIC는 전 세계 동종업계랑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싼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리 찾아가려면 아직 위로 한참 아주 끝없이 열려있다는 뜻이죠.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제일 확실하게 보는 주당 순이익, EPS 성장세 한번 볼까요? 2025년에 1,082원이었던 EPS가 2026년에는 1,515원으로 뛰고 공급 쇼티지가 터지는 2027년에는 2,164원으로 사실상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할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께 전혀 아니라고
오히려 지금이 아주 싼 가격에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걸 숫자가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 말씀드렸던 15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그래프가 시원하게 위로 뻗어 있죠? 보고서 작성한 애널리스트의 결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2027년에서 2020년까지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진화는 이미 확고한 글로벌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비 공급 사이클과 주가 랠리는 아무리 빨라도 2028년에나 마무리될 거대하고 묵직한 파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상승 초입인 지금 현 시점에서 여기가 고점 아냐? 라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시기상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론이 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잘한 주가 파도나 일시적인 조정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대한 통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2028년까지 멈추지 않을 구조적인 이익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1분기의 실적이라는 첫 단추 완벽하게 꿰었죠. 2027년 갠 부품 쇼티지랑 육재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이 압도적인 장기 랠리에 올라탈 준비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층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